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정입니다. 스스로에게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 안에 두 인격이 동시에 깨어나는 기분이 듭니다. 하나는 국제금융계를 쥐락펴락하는 냉철한 투자 컨설턴트 강민정,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들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인 청소노동자 강민정이죠.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업가로 알지만 사실 저는 20년이 넘게 연봉 수십억이 넘는 수입을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아들 준수에게 노동의 존엄성과 겸손함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준수가 물질적인 풍요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물려줄 재산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는 강인한 남자로 자라기를 염원했죠. 그래서 준수는 제가 대학교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작은 아파트 문을 나섰습니다. 준수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어머니의 땀과 노고가 우리 가족의 전부라며 저를 존경했습니다. 아들의 그 진심 어린 눈빛을 볼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은 늘 미안함과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이중생활이 과연 옳은 일인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준수가 채영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제 비밀이 탄로 날까봐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채영은 국내 굴지의 송도 그룹 막내딸로 그녀의 부모인 송영근 회장과 유명 큐레이터 정아영 여사는 대한민국 상위 0.1%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준수는 채영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채영 또한 준수의 성실함과 인간적인 매력에 끌렸다고 했습니다. 준수는 채영에게도 제가 청소 노동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죠. 채영은 겉으로 어머니의 직업은 중요하지 않아요. 준수 씨의 어머니인 것이 중요하죠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미세한 불안감을 읽었습니다. 상견례 날 저는 제가 아끼는 단정한 한복 대신 일부러 백화점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평범한 회색 정장을 입고 나갔습니다. 물론 숨겨진 금고에는 수억 원짜리 보석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송 회장 부부가 선택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특급 호텔 스카이라운지였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크리스털 샹들리에와 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그리고 테이블에 앉아있는 송 회장 부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송 회장은 흠잡을 데 없는 최고급 맞춤 수트를 입고 있었고 정 여사는 손목과 목에 빛나는 다이아몬드, 주얼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의 시선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스캔하듯 훑었습니다. 정 여사는 특히 제가 든 낡은 핸드백을 보자 미세하게 입꼬리가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서 제 가치와 지위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 준수 어머니 오셨군요. 송 회장은 형식적인 미소와 함께 힘없는 악수를 건넸습니다. 그의 손에서는 최고급 시계의 금속성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정 여사는 저를 보며 눈빛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마치 제가 레스토랑의 격을 떨어뜨린다는 듯한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앉으시죠, 저쪽에. 그녀는 자신에게서 가장 먼 구석 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녁 식사는 마치 고문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저의 직업에 대해 노골적인 동정을 표현했습니다. 준수 어머니 힘든 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재단에서 환경미화원분들을 위한 작은 기금을 조성할까 생각 중인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분이 계실까요? 정 여사의 목소리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나긋했지만 그 안에는 당신은 우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오만한 선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송 회장은 와인잔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희 채영이가 어릴 때부터 귀하게 자라서요. 혹시라도 가정 형편 때문에 준수나 채영이가 힘들어할까봐 염려가 됩니다. 저희는 사돈에게 물질적인 것을 바라는 건 전혀 없지만 그래도 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대화는 온통 자신들의 호화로운 삶에 대한 과시로 가득했습니다. 최근 매입한 스위스 별장, 송 회장이 후원하는 수백억 원짜리 미술 전시회, 채영에게 해준 5억 원짜리 아파트 증여 이야기까지 의도적으로 저를 위축시키고 그들 사이에 견고한 계급의 벽을 쌓는 돌멩이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클수록 저는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저는 문득 제가 청소 노동자라는 설정을 유지하기 위해 집에 두고 온 청소 도구함이 생각났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제 직업을 상징하는 작업복 열쇠와 함께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둔 블랙카드가 그 도구함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섬광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래, 그들이 진정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줄 때까지 이 연극을 계속해야겠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정 여사는 제게 불쾌한 표정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준수 어머니, 죄송하지만 다음번부터는 만남의 장소나 시간을 저희에게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낡은 작업복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단정하게 입어주세요. 저희 체면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저는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미소 지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분노가 들끓었지만 제 심장은 냉철한 투자자의 심장처럼 차분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저는 제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현관문을 닫자마자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주저앉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회색 정장 속에 감춰진 제 모습은 여전히 냉철한 투자 컨설턴트 강민정이었습니다. 제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중 생활을 시작한 것도 상견례에서 멸시를 감수한 것도 모두 제가 내린 선택이었죠. 그러나 사돈들의 노골적인 태도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추악했습니다. 저는 이 연극을 계속해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속물적인지, 그리고 제 아들 준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려 하는지 똑똑히 봐야 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 채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왔고 제 낡은 아파트 앞에서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괜찮으시면 잠시 차 한잔하고 가도 될까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채영을 좁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제 아파트는 작았지만 깨끗했고 준수와 함께했던 소박한 추억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채영은 둘러앉을 소파도 마땅치 않은 작은 공간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비싼 밍크 코트가 낡은 가구에 닿을 때마다 저는 미세한 마찰음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채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 부모님이 상견례 이후에 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아버지가 어머니의 직업이나 환경을 두고 채영이 앞날의 짐이 될까봐 염려된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마치 부모님의 말을 전하는 메신저처럼 보였습니다. 채영아, 내 부모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염려를 하시는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채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상류 사회와의 교류가 중요했어요. 미술품 후원이나 자선갈라 같은 사교 행사들이 잦고요. 그런데 만약 어머니께서 그런 자리에 함께 하시게 되면 사람들이 저희를 어떻게 볼지 부모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걱정하십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결국은 체면과 폼이었습니다. 진정한 걱정은 아들과 딸의 행복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채영아, 나는 내 남편들 준수가 자랑스러워. 준수는 자신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단다. 내 배경에 의존하지 않고 말이야. 너희 결혼 생활에 방해되지 않도록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거야. 저는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채영은 안도하는 듯 보였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준수 씨를 사랑하는 건 아시죠? 저는 돈이나 배경 때문이 아니에요.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와 저희 집안의 명예도 중요해요. 저는 그 사이에서 너무 힘들어요. 저는 채영의 어깨를 살짝 두드려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돈이 만든 감옥 속에서 길러진 순진한 영혼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감옥의 간수인 송 회장 부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녀간 지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송영근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회사 근처의 한적한 고급 카페에서 단둘이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송 회장은 제가 앉자마자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상견례 때의 형식적인 미소가 아닌 냉철한 사업가의 그것이었습니다. 준수 어머니, 본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가 탁자를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카페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준수는 참 괜찮은 청년입니다. 성실하고 똑똑하고요. 하지만 저희 송도 그룹의 사위가 되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직업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준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회사 내 핵심 지분도 양도할 수 있고
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이대로 계속 청소 노동자로 계시면 준수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사회적으로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채영이의 엄마가 후원하는 재단의 이사진들 사이에서 청소부 시어머니가 늘 입방아에 오르내릴 겁니다. 그는 숨도 쉬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남은 여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송 회장은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내 제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봉투가 탁자에 미끄러지며 내는 서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건 저희가 드리는 5천만 원입니다. 저는 그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죠, 회장님?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해외 이주 정착금입니다. 송 회장은 마치 제가 거절할 수 없는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께서 한국을 떠나 조용히 사실 수 있도록 캐나다나 호주의 외곽 도시를 알아봐 드렸습니다. 물론 준수는 어머니가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 겁니다. 저희가 매달 생활비도 따로 송금해 드리고요. 대신 어머니는 앞으로 준수와 채영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 주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아들과 저의 관계를 영원히 끊으려는 악랄한 시도였습니다. 5천만 원으로 저에게 아들을 팔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제 아들에게 주시겠다는 회사 지분은 그 대가로 제가 사라지는 조건이겠군요. 송 회장은 제가 그토록 냉정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는지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이건 어머니의 안락한 노후를 위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수에게 더 큰 기회를 주기 위함이죠. 어머니도 준수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준수가 자신의 실력으로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회장님의 더 큰 기회라는 달콤한 독약이 아니라요. 저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회장님의 이 제안은 매우 모욕적입니다. 저는 저를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도 팔지 않을 것입니다. 이 5천만 원은 회장님께서 다시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입에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준수 어머니, 제 말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청소 노동자로서 평생 벌어도 만지기 힘든 돈입니다. 그는 저를 아들의 발목을 잡는 이기적인 어머니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송 회장과의 만남 이후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제 아들이 이들의 천박한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준수와 채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들아, 결혼 1주년이 다가오는데 엄마가 너희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 엄마가 직접 만든 소박한 집밥을 먹자. 준수는 기뻐했지만 채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냥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사드릴게요. 어머님 힘드시잖아요. 아니다, 채영아. 엄마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소박한 정성밖에 없단다. 엄마의 가장 소중한 공간에 너희를 초대하고 싶어. 괜찮지? 채영은 결국 제 뜻을 따랐습니다. 저는 그들의 방문을 앞두고 제 작은 아파트를 더욱 청소 노동자의 집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일부러 옷걸이에 걸어두고 구석에는 청소 도구들을 눈에 잘 띄게 쌓아두었습니다. 특히 송 회장이 제게 내민 5천만 원이 담긴 흰 봉투를 거실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제가 해외 이주를 거절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가짜 이민 서류를 만들어 함께 두었습니다. 저는 치밀하게 함정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흥분하게 만든 것은 제가 숨겨둔 청소 도구함이었습니다. 도구함 안에는 제 블랙카드와 함께 내가 직접 디자인한 송도, 그룹의 비밀 감사 보고서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수와 채영, 그리고 송 회장 부부를 초대하기로 한 결혼 1주년 기념일 저녁, 저는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청소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소 쓰지 않던 가장 낡은 가구들을 거실 중앙에 배치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뚜렷한 청소 작업복을 일부러 거실 한쪽 행거에 걸어두었죠. 벽에는 준수의 어린 시절 사진 외에는 아무것도 걸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단칸방 살림의 곤궁함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품이었습니다. 저는 송 회장이 제게 던져주었던 5천만 원짜리 흰 봉투를 거실 중앙의 낡은 나무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제가 미리 준비한 해외 이주 관련 서류와 함께 거절 의사를 담은 짧은 메모를 두었습니다. 메모에는 저는 돈 때문에 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회장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송 회장 부부에게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들은 이 봉투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는 그들의 가장 천박하고 속물적인 본성을 끌어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낡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와 오래된 배관이 덜컥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아파트 안에 울려 퍼지며 극도의 현실감을 더해주었습니다. 저녁 7시 정각 낡은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찌잉하고 울리는 벨소리가 마치 긴장감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 먼저 준수와 채영이 밝게 웃으며 들어섰습니다. 준수는 어머니, 오랜만에 어머니 집밥 먹네요. 저를 안았습니다. 채영은 제 작업복 차림을 보고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졌지만 이내 미소 지으려 했었습니다. 어머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이렇게 작업복을 입고 계세요? 퇴근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채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채영아 오늘 학교에 급한 일이 있어서 늦게 퇴근했단다. 너희 온다기에 서둘러 오느라 정신이 없었네. 들어와 앉아라.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송 회장과 정 여사가 들어섰습니다. 그들이 좁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아파트 전체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정 여사는 코를 막는 신용을 했고 송 회장은 낡은 작업복이 걸린 행거를 보고 노골적으로 혀를 찼습니다. 준수 어머니,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로 저희를 부르신 겁니까? 채영이가 이런 곳에 발을 들여놓는 것 자체가 수치입니다. 정 여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짐짓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흰 봉투가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송 회장은 봉투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가 봉투를 낚아채듯 들고는 제가 쓴 메모를 읽는 동안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준수 어머니, 당신이 이 더러운 돈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 메모는 또 뭐예요? 송 회장은 분노에 차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탁자를 쾅 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준수와 채영은 그 상황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준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봉투와 송 회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돈이에요? 그리고 해외 이주는 또 뭐고요? 준수의 질문에 송 회장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준수야, 이건 내 어머니의 노후를 위해 우리가 알아본 거야. 어머니께서 평생 고생하셨으니 편안한 곳에서 쉬시라고 선의로. 선이요? 선이라면 왜 어머니가 거절한다는 메모가 있는 거죠? 왜 어머니에게 해외 이주를 강요하신 거예요?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께서 정말 저를 위해 어머니에게 돈을 주고 해외로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는 준수를 보았습니다. 제가 청소 노동자라는 사실을 숨긴 것은 죄책감이었지만 지금 준수가 느끼는 상처는 자신의 어머니가 돈 때문에 버림받을 뻔했다는 모멸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미안함이 밀려왔지만 이 폭로의 과정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준수야, 괜찮다. 내 장인어른께서는 그저 내 결혼 생활에 나 같은 청소 노동자가 방해될까 봐 염려하신 것뿐이야. 저는 일부러 제 직업을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정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준수, 내 어머니 말씀대로야. 우리는 너희를 위해서, 채영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을 뿐이야. 어머니의 직업이 사회적 약점인 것은 사실이지 않니? 우리가 너에게 더 큰 회사 지분을 약속하지 않았니? 회사 지분 때문에 어머니를 팔라고 하셨단 말입니까? 그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위해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성공이 어머니를 버리는 대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채영은 이 모든 상황에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준수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빠, 엄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준수 어머니께 어떻게 그런 제안을 하실 수 있어요? 채영은 부모님을 향해 울분을 토했습니다. 송 회장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움켜쥐고는 제게 달려들듯 다가왔습니다. 준수 어머니, 당신이 감히 우리 집안을 파탄내려고 작정한 겁니까? 당신 같은 천박한 인간이! 그는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가 저에게 천박한 인간이라고 외치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 말은 저에게 전면적인 폭로를 시작할 명분을 주었습니다. 이런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송 회장이 저에게 달려들기 직전 저는 단호하게 그를 막았습니다. 송 회장님 그만하세요. 더 이상 제 아들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분노를 담고 있어 천둥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 여사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준수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도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정 여사님, 이제는 제가 제안을 할 차례입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방 한 구석에 쌓아둔 낡은 청소 도구함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들이 제가 청소 도구를 치우려는 줄 알았는지 송 회장은 더러우니 치우시죠. 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도구함을 열고 가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 여사는 제가 평범한 체크카드라도 꺼내는 줄 알았는지 비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신용카드를 꺼낸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5천만 원도 없는 주제에 그녀는 노골적으로 멸시했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송 회장과 정 여사가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그들 코앞에 탁자 위에 톡 하고 놓았습니다. 카드 표면에는 제 이름 강민정과 함께 VIP 무제한 등급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송 회장은 카드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이런 카드는 조작할 수도 있지. 청소부 주제에 어디서 이런 장난을 칩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송 회장님, 이건 제 신분증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당신들이 방금 제 아들에게 주겠다고 한 송도그룹의 전체 지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 진짜 직업을 공개할 시간이 된 것 같군요.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저 청소 노동자 강민정이 사실은 당신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기대가 되는군요. 송 회장과 정 여사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준수와 채영은 혼란과 경악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검은색 VIP 카드를 탁자 위에 올려놓자 거실의 공기는 정지된 듯했습니다. 틱하고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려왔죠. 송 회장은 충격으로 입을 벌렸고 정 여사는 눈을 깜빡이며 카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청소부의 낡은 작업복과 이 고급 카드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는 격렬한 사고가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준수 어머니, 송 회장이 마침내 목소리를 냈지만 그 음성에는 이미 확신이 아닌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런 카드는 모조품이거나 아니면 당신이 어디서 훔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 여사는 한층 더 경악했습니다. 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카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훔쳤다니요. 송 회장님, 제가 이 카드를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제 태도에 압도되어 자신들이 앉아있던 낡은 소파에 뻣뻣하게 앉았습니다. 준수와 채영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죠. 특히 준수는 저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카드예요? 저는 어머니가 매일 대학교에서 청소하시고 받은 월급으로 저희를 키우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준수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준수야. 하지만 오늘 어머니의 진짜 삶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다. 저는 아들에게도 이 사실을 숨겨야 했던 미안함에 잠시 목이 메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이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제가 바로 금융계를 움직이는 국제적인 자문회사인 글로벌 캐피털의 아시아 총괄 컨설턴트입니다. 제 이름은 강민정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송 회장 부부는 경악을 넘어선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의 표정 변화는 예술 작품이나 다름없었죠. 송 회장은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글로벌 캐피털 아시아 총괄이라면 연봉이 최소 수백억 원이 넘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이 그동안 우리를 속인 거란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분노와 함께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수백억 원. 그럼 당신이 그동안 우리를 놀린 거예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이 좁은 아파트에서 일부러 우리를 무시하려고. 준수는 여전히 상황을 믿을 수 없는 듯 눈물을 머금은 채 저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동안의 청소는요? 작업복은요?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거예요. 왜 저에게조차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감이 믿겨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며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어렸기에 막대한 부가 너를 해칠까 두려웠다. 내가 너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닌 어머니의 재산에 기대어 살까봐 염려했지. 그래서 너에게 노동의 가치를 가르쳐 주고 싶었다.
나는 새벽마다 내가 모르는 시간에 출근하여 내 회사를 이끌었지만 너에게는 가장 낮은 곳에서 땀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제가 말을 마칠 때쯤 채영이 다가와 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충격 속에서도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해하려는 듯했습니다. 준수 씨, 진정해요. 어머니는 준수 씨를 위해 특별한 교육을 하신 것 같아요. 채영은 부모님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송 회장은 이 상황을 배신으로 규정했습니다. 강민정 씨, 당신은 우리를 기만했어요. 당신이 청소부인 줄 알았기에 우리가 호의를 베푼 것인데 당신은 우리를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속물로 만들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송 회장님, 제가 당신들을 속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들을 속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당신들은 이미 속물이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청소부라고 생각했을 때 당신들이 저에게 보인 태도, 멸시, 그리고 5천만 원을 주고 아들을 포기하라는 제안이 바로 당신들의 본질입니다. 제 말을 들은 송 회장은 마치 뜨거운 물이라도 맞은 듯 흠칫 놀랐습니다. 송 회장 부부는 이제 분노와 두려움의 경계에 섰습니다. 그들은 제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막대한 부와 영향력을 가진 컨설턴트라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강민정 씨, 당신이 우리를 시험했다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저희에게 사과하고 이 일을 조용히 덮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 송도 그룹은 당신의 명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송 회장은 협박의 톤을 바꾸어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화해라니요. 회장님, 제가 당신들 같은 사람들과 화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당신들에게 아들을 버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청소 도구함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미리 준비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서류 뭉치 안에는 송도 그룹 비자금 및 불법 해외 투자 의혹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적힌 보고서 초안이 있었습니다. 서류를 본 송 회장의 안색은 이제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저게 뭡니까? 왜 당신이 우리 회사 기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회장의 권위가 아닌 범죄자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이건 기밀 자료가 아닙니다. 송 회장님. 이건 제가 당신들의 재정 상태를 분석한 보고서 초안입니다. 저는 당신들이 제게 해외 이주를 권유했을 때 이미 당신들의 지저분한 뒷거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드를 다시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카드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제 전문성, 영향력, 그리고 정보력을 상징하는 무기였죠. 송 회장님, 저에게 5천만 원을 주어 해외로 사라지라고 하셨죠. 당신들이 저에게 던진 모욕과 멸시는 이제 부메랑이 되어 당신들의 목을 조를 것입니다. 송 회장 부부는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시했던 청소부가 사실은 자신들의 몰락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준수와 채영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특히 채영은 자신의 부모님이 엄청난 스캔들에 연루될 수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끼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동요를 지켜보며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준수와 채영의 결혼 생활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 저는 이 모든 것을 폭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송 회장은 목이 메었는지 마른 기침을 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말만 하세요. 첫째, 당신들이 저에게 한 모든 모욕과 멸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둘째, 준수에게 주려던 회사 지분은 회장님의 깨끗한 돈으로 조건 없이 물려주세요. 셋째, 앞으로 준수와 채영의 삶에 일절 물질적인 간섭을 하지 마세요.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정 여사는 거의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강민정 씨,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저희 명예를 지켜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정 여사님. 진정으로 명예를 되찾고 싶다면 인간적인 존엄성을 회복하는 길을 택하십시오. 당신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저는 탁자 위에 블랙 카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카드가 제 손에 쥐어지는 순간 저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해방감과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이 서류는 제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의 행동을 지켜볼 겁니다. 송 회장 부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과연 송 회장 부부는 제 조건에 순순히 응할까요? 아니면 이 막다른 골목에서 또 다른 악수를 둘까요? 그들의 마지막 선택이 이 결혼 생활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송 회장 부부에게 최후 통첩을 내린 후
좁은 아파트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송 회장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고 정 여사는 끄끄거리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굴욕감과 함께 저를 향한 지독한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동요를 지켜보며 준수와 채영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준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저와 사돈들을 번갈아 보고 있었고 채영은 부모님의 비열한 민낯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송 회장님, 정 여사님, 제 조건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송 회장은 잠시 심호흡을 하더니 비열한 미소를 입가에 띄웠습니다. 그 미소는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밟고 올라선 냉혈한 사업가의 미소였습니다. 강민정 씨, 당신이 우리를 시험했고 당신의 정체를 숨긴 것은 압니다. 하지만 당신도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송 회장은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그 속삭임은 더욱 위협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들 준수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을 숨겼습니다. 어머니가 수백억을 버는 국제 컨설턴트라는 사실을 수십 년간 속여왔죠. 준수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배신감입니다. 어머니의 고결한 가르침이 사실은 기만이었다는 사실에 준수가 당신을 예전처럼 존경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제게 가장 아픈 비수였습니다. 제가 준수에게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 시작한 이 연극이 결국 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늘 두려워했습니다. 송 회장은 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정 여사도 가세했습니다. 준수야, 생각해봐. 내 어머니는 내게 가장 가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뒤로는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 너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니 너를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서였을 거야. 그 막대한 부를 왜 숨겼겠니? 바로 내 삶을 좌지우지할 힘을 갖기 위해서지. 송 회장 부부의 심리전은 곧바로 준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를 조종하려 하신 거예요? 저를 믿지 못하셨나요? 준수의 목소리는 슬픔과 함께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탁자를 덜컹치는 소리가 들렸고 제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준수야, 아니다. 어머니는 너를 조종하려 한 것이 아니야. 어머니는 단지 내가 자립심을 갖길 바랐을 뿐이야. 내가 어머니의 돈 때문에 다른 길을 택하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의 가치를 찾길 원했단다. 저는 간절하게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송 회장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수, 내 어머니의 말은 모두 궤변이야. 내 어머니는 너에게서 성공의 기회를 앗아갔어. 만약 내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머니의 인맥과 자본으로 지금쯤 얼마나 더 높은 곳에 있었겠니? 내 어머니는 내 성공을 가로막은 죄인이야. 채영은 불안한 눈빛으로 준수를 붙잡았습니다. 준수 씨, 제발 흥분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분명 준수 씨를 사랑해서 그러셨을 거예요. 부모님 말씀은 듣지 마세요. 사랑, 채영아. 내 부모님이야말로 나에게서 어머니의 사랑을 빼앗으려고 5천만 원을 제안했어. 하지만 내 어머니도 나에게 수십 년간의 진실을 숨겼잖아.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제가 아들에게 주었던 상처 때문에 일어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송 회장 부부는 비록 천박했지만 그들이 던진 배신감이라는 화두는 아들의 감정적인 영역을 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저를 조종자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송 회장 부부의 비열한 심리전에 더 이상 휘둘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바지가 바닥에 닿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수야, 어머니를 봐라. 저는 준수의 손을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어머니가 너에게 진실을 숨긴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내가 어머니에게 화내고 실망하는 것은 당연해. 하지만 어머니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단다. 만약 어머니가 너를 조종하려 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장인 어른의 비리를 폭로하고 내가 송도 그룹의 사위가 된 것을 이용해 내 사업을 확장했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다. 너의 행복과 너의 자존감이 어머니의 모든 부와 명예보다 소중하기 때문이야. 저는 탁자 위에 놓인 블랙카드와 함께 송도 그룹의 비리 보고서 초안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송 회장님, 정 여사님, 당신들의 비열한 심리전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들과 싸우기 위해 제 아들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준수야, 어머니는 지금 너에게 선택권을 줄게. 저는 준수에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 서류를 내가 직접 경찰서나 언론에 넘겨도 좋다.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덮고 너의 결혼 생활을 이어가도 좋아.
내 선택에 어머니는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것이 어머니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진실된 사랑이다. 준수는 제 손에 들린 서류 뭉치와 눈물로 범벅된 제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받아 들고는 그것을 탁자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준수의 선택에 송 회장 부부의 얼굴에는 미세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준수가 결국 가족의 명예를 위해 침묵할 것이라 믿었죠. 송 회장은 다시 회장의 권위를 되찾으려는 듯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준수, 현명하게 결정해라. 내 어머니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집안의 사회적 지위를 잃으면 너의 결혼 생활은 파탄난다. 내 어머니에게 사과만 받고 이 일을 덮는 것이 너희를 위한 최선이다. 정 여사는 저를 향해 비웃었습니다. 강민정 씨, 당신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은 모정이라는 감정 때문에 우리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에게 협박했지만 결국 당신이 놓은 덫에 당신 아들이 걸려든 셈이군요. 그들의 오만함은 다시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어리석은 확신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들은 모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준수가 어떤 아들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송 회장님, 정 여사님, 당신들이 간과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저를 협박하고 조종하려 해도 이 모든 것은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송 회장 부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녹음이라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녹음만으로는 안 되죠. 저는 당신들의 가장 추악한 순간을 증거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저는 거실 벽 한쪽에 걸려있던 액자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준수와 채영의 결혼 1주년 기념일 저녁 식사 자리. 당신들이 저에게 5천만 원을 주며 아들을 포기하라고 한 모든 말. 저를 천박한 청소부라고 멸시한 모든 말. 그리고 방금 저와 준수에게 가했던 심리적 압박까지. 이 모든 것이 액자 뒤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에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끝내자마자 송 회장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입에서 말도 안 돼라는 쉼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가 분노에 차서 액자를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저는 이미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송 회장 부부는 자신들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공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송 회장은 액자를 향해 몸을 던졌고 액자가 낡은 벽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는 쨍그랑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액자는 산산조각 났지만 그 뒤에 숨겨진 카메라 본체는 멀쩡했습니다. 당신은 악마야. 어떻게 이런 짓을 꾸밀 수 있어?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작정했어. 송 회장은 주저앉아 절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굴지 기업 회장의 목소리가 아닌 나약한 한 인간의 비명에 불과했습니다. 정 여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저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비싼 보석이 낡은 카펫에 부딪히며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정 씨, 당신도 아들을 가진 엄마잖아요. 제발 우리 채영이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이 영상을 세상에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게요. 그들의 절박함은 극에 달했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후회가 아닌 파멸에 대한 두려움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준수와 채영은 이 모든 상황에 망연자실했습니다. 특히 준수는 어머니가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한 배신감보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추악한 이면을 알게 된 것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어머니께 그런 모욕을 주고 해외로 보내려 하셨어요? 그리고 비자금까지. 채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울먹였습니다. 송 회장은 딸을 외면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들의 명예는 이미 산산조각 났음에도 여전히 저에게 매달리며 협박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사돈들을 무시하고 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수야, 이제 내 장인어른이 어떤 분인지 똑똑히 봤지? 그들이 너에게 주려던 회사 지분은 너의 능력이 아닌 어머니를 희생시킨 대가였단다. 내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덮고 그 지분을 받는다면 너는 영원히 그들의 꼭두각시로 살게 될 거야. 준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긴 시간의 고민 끝에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송도그룹 비리 보고서 초안을 집어들고는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촤악 서류가 찢어지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 소리는 제 귀에 준수의 독립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멸시하고 모욕한 사람들의 더러운 돈도 원하지 않습니다. 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자존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속였다는 사실은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주신 노동의 가치와 겸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겠습니다. 송도그룹의 사위라는 배경 없이 청소 노동자의 아들로서 스스로 증명하겠습니다. 준수의 이 극적인 선택은 저에게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제가 20년간 감내에 온 이중 생활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죠. 채영은 준수의 옆으로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수 씨, 저도 준수 씨의 뜻을 따를게요. 저는 돈보다 준수 씨의 진실된 모습을 사랑했어요. 저희는 저희 힘으로 시작해요. 준수와 채영의 선택으로 저는 송 회장 부부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냉철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송 회장님, 당신들의 마지막 기회는 방금 사라졌습니다. 준수는 당신들의 돈을 거절했고 채영이는 진정한 사랑을 택했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들에게 공개 처형을 선사할 차례입니다. 정 여사는 다시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강민정 씨, 제발, 저는 평생 쌓아온 갤러리 명성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정 여사님, 당신의 명성은 돈과 거칠애로 쌓아 올린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 성을 무너뜨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휴대전화를 꺼내 그들 앞에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이 국장님? 네, 저 강민정입니다. 지금 바로 글로벌 캐피털 긴급 이사회 소집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게 있는 송도 그룹 비자금 및 불법 해외 투자 의혹에 대한 모든 분석 자료를 금융감독원 특수수사팀과 국내 주요 언론사에 익명으로 송부하십시오. 혐의 입증은 저희 쪽 법무팀에서 확실하게 할 겁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휴대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상대방의 긴장된 목소리는 송 회장 부부에게 충분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잠깐, 강민정 씨. 당신의 방식은 너무 가혹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파멸시키면 채영이도 타격을 입습니다. 채영이의 명예도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송 회장님, 채영이의 명예는 당신들의 비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남자를 택했습니다. 당신들이 무너져도 채영이는 준수와 함께 스스로의 힘으로 명예를 지킬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그들의 마지막 변명마저 차단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타겟으로 정아영 여사를 택했습니다. 그녀는 큐레이터이자 상류층 사교계 명사로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저는 정 여사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상류층 중년 여성들의 폐쇄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그곳은 정 여사가 자신의 명품, 여행, 그리고 청소 노동자 시어머니를 비하했던 내용을 자랑처럼 늘어놓았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청소부 시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던지며 아들을 팔라 했던 송도 그룹 사모님의 진실이었습니다. 글에는 제가 찍었던 고화질 영상의 스크린샷 몇 장과 송 회장이 5천만 원 봉투를 흔들며 해외 이주를 종용하는 음성 파일 일부를 첨부했습니다. 물론 사돈들의 신상은 일부러 가렸지만 그 커뮤니티 회원들은 정 여사의 문체와 특유의 비하 발언을 즉시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을 게시하자마자 휴대전화에서는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톡 커뮤니티는 곧바로 분노와 경멸로 폭발했습니다. 정 여사의 위선적인 행동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그녀의 명예는 순식간에 걸레짝이 되었습니다. 정 여사는 제 휴대전화에서 울리는 쉴 틈 없는 알림 소리를 듣고 자신이 무엇을 당하고 있는지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절규하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안 돼, 내 명예. 당신이 내 모든 것을 짓밟았어. 저는 그녀를 냉정하게 외면했습니다. 정 여사님, 당신은 이미 당신의 천박함으로 스스로의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저는 단지 그것을 세상에 증명했을 뿐입니다. 송 회장은 금융당국의 조사와 커뮤니티의 폭로라는 이중의 압박 속에서 이제 완전히 무너진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오만함과 속물근성은 이제 파멸이라는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사돈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의 추악한 민낯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스스로의 탐욕으로 무너지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제가 금융당국에 비리 의혹 자료를 송부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 여사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한 지 불과 사흘 만이었습니다. 새벽 6시, 저는 제 작은 아파트에서 국제거래처와의 화상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TV 뉴스 속보에서 송도 그룹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특수수사팀이 새벽부터 송도그룹 본사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송영근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대규모 불법 해외 투자 혐의가 포착되었으며 뉴스 화면에는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박스들을 들고 나오는 수사관들의 모습과 혼란에 빠진 직원들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수많은 거래처와 동료들의 전화였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다만 송영근 회장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수십 통이 제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저는 송 회장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회장의 권위가 아닌 패배자의 절규였습니다. 강민정 씨,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회사를 무너뜨리다니! 제발 당국의 협조를 중단해 주세요. 송 회장님,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당신들에게 제안했던 진실한 사과의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죠. 당신들의 범죄는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제가 청소부라고 멸시했던 저에게 당신들의 운명을 맡기려 했던 것이 당신들의 가장 큰 오만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제 아파트 현관문 밖에서 정 여사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 여사는 제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쿵쿵 문이 부서질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강민정 문 열어. 내 명예를 돌려줘. 내가 아끼던 갤러리 후원자들 모두 나를 외면했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어.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제가 감내해야 했던 모멸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압수수색 다음 날 며느리 채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고급 외제차가 아닌 택시를 타고 왔고 얼굴은 눈물과 수척함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채영을 조용히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자마자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흘겼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저는 부모님의 그런 추악한 모습까지는 몰랐어요. 준수 씨에게 짐이 되어서 정말 미안해요. 채영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채영아, 너는 짐이 아니란다. 저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내 부모님의 죄는 너와 상관없단다. 채영은 고개를 들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사실 부모님은 제게 이혼을 강요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혼하라고 매일 저를 다그칩니다.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음에도 이제는 딸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이혼할 생각이 있니, 채영아? 제가 물었습니다. 채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준수 씨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은 제가 이혼하고 돌아가면 저에게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하셨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 돈에는 항상 통제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는 것을요. 저는 준수 씨와 함께 가난해도 자유로운 삶을 택할 거예요. 준수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송도그룹의 사위라는 허울이 필요 없었습니다. 준수와 채영, 그리고 저 세 사람은 제 좁은 아파트에서 소박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메뉴는 준수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김치찌개였습니다. 낡은 식탁 위에서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는 복잡했던 우리의 관계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찾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했습니다. 식사 후 준수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의 진짜 일을 하셔도 괜찮아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청소하는 척하지 않으셔도 돼요. 솔직히 어머니의 능력이 저에게는 가장 큰 자랑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준수야, 이제는 안 그래도 된다. 저는 준수에게 제 블랙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 카드는 내 것이다. 내가 사업을 시작하든 투자를 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써라. 하지만 명심해라. 이 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지 너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란다. 준수는 잠시 카드를 응시하더니 카드를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스스로의 힘으로 첫 1억을 벌면 그때 어머니께 이 카드를 받겠습니다. 저는 아들의 강인한 자존심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송 회장은 결국 금융당국에 소환되었고 정 여사는 사교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했던 모욕과 악행은 자신의 탐욕이 만든 덫에 걸려 처참한 대가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저는 20년간 입었던 청소 작업복을 깨끗하게 빨아서 깊은 옷장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옷은 더 이상 위장이 아닌 제가 아들에게 가치를 가르쳤던 시간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수십 년간 살았던 낡은 아파트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할 집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막대한 부는 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곳에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닌 자유로운 삶을 택한 것입니다. 저는 낡은 작업복을 버렸던 그 해방감처럼 이제 제 이름 강민정 앞에 붙었던 청소 노동자라는 꼬리표도 국제투자 컨설턴트라는 화려한 직함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송도 그룹의 몰락과 사돈들의 추락은 사회면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뉴스를 뒤로하고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20년간 살았던 낡은 아파트의 계약을 정리하고 최소한의 집만 꾸려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낡은 작업복 대신 편안한 면, 소재의 티셔츠와 바지를 입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공원에는 붉은 노을이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퇴근 후 가족과 함께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돈과 성공의 압박 속에서 잊고 지냈던 평범한 일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정 여사가 활동했던 상류층 커뮤니티의 익명 댓글이었습니다. 정 여사가 결국 커뮤니티에서 영구 퇴출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회원들이 그녀에게 보냈던 비난과 조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통쾌함과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송 회장 부부를 비난했지만 사실 그들 자신도 돈과 지위라는 잣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저를 멸시했던 그들의 모습이 정 여사의 몰락을 보며 희열을 느끼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끄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복수가 아닌 돈보다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수만 보았고 가치는 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준수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송 회장님께서 교도소에서 어머니께 편지를 보내셨어요. 준수가 건넨 편지 봉투는 낡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송 회장은 장문의 편지에 자신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했습니다. 강민정 씨, 제가 당신을 청소부라고 멸시했던 것은 사실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돈과 지위를 쫓았지만 당신이 보여준 돈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와 자존감은 제가 감히 가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무너뜨려야만 제가 옳다고 믿었던 삶의 방식이 옳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 말미에 당신은 저를 파멸시켰지만 동시에 제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정 여사 역시 채영에게 연락해왔습니다. 그녀는 갤러리 큐레이터 자리를 잃고 모든 사교계 모임에서 제외된 후 작은 동네 미술학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채영에게 내 어머니 강민정과 맞았다. 강민정 씨가 가진 내면의 평화가 진짜 부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들의 뒤늦은 깨달음에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후회하고 변화한다면 그것이 저의 가장 완벽한 복수일 것입니다. 복수는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관을 깨부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굴레가 있다면 그것은 돈일까요? 아니면 명예일까요? 준수와 채영은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준수는 자신의 아이디어로 작은 IT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채영이 자신의 미술 감각을 활용하여 디자인과 마케팅을 도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일절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그들의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주고 중요한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해 조언해 주었죠. 어느 날 준수가 제게 와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드디어 첫 흑자를 냈어요. 송 회장님의 지분보다 이 돈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자랑스러워요. 저는 준수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가 20년 전부터 바랐던 자신감과 성취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가장 평범하고 예상치 못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가장 낮은 곳에서 일했던 대학교 청소 노동자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저희 본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국제 컨설팅 업무를 원격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5시에 일어나 낡은 작업복을 입고 캠퍼스 복도를 닦는 시간은 저에게 가장 큰 치유가 되었습니다. 제가 청소부로 일하는 모습을 본 준수와 채영은 놀랐지만 이내 이해했습니다. 청소 노동자는 더 이상 저의 위장이 아닌 저의 가장 진실한 일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복도를 닦으며 청소 도구함을 봅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송 회장을 무너뜨릴 비리 보고서나 저의 신분을 증명할 블랙카드는 없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이 모든 여정을 함께했던 낡은 작업복 열쇠와 함께 작은 수첩이 들어 있습니다. 수첩에는 제가 20년간 아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에 대한 문구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꾸준히, 그리고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나의 가치는 결코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그 수첩을 꺼내어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벤치에 앉아 수첩을 읽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걸고 쌓아 올리려는 돈과 명예는 사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다는 것을요. 저의 사돈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인격의 내용과 돈에 굴복하지 않는 자존감은 그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위와 같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 바위였습니다. 저의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추악한 민낯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돈보다 더 큰 자유를 선물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가짜 가치가 있다면 과감히 벗어던지세요. 진정한 행복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선택을 존중하며 돈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 속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저처럼 뒤늦은 자유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